국정원들은 전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비상계엄 특별 수사단으로 그때 격상하여 수사를 엄정히 네,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법무부가 비상계엄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이 된 내란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오늘 오후에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출국 금지를 승인했다는 뉴스 속보입니다. 공수처는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 금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이 현재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한 가운데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조금 전에 윤 대통령의 출국 금지를 승인했다는 뉴스 속보입니다. 공수처는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국 금지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속보는 잠시 뒤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법무부가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출국 금지했는데요. 공수처의 출국 금지 신청을 받아들인 겁니다. 취재기자가 바로 연결돼 있네요. 수사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네, 검찰 특수본입니다. 네, 윤 대통령의 출국 금지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법무부가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 등으로 고발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오늘 오후 3시쯤 윤 대통령의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는데요. 이를 곧바로 승인한 겁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이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출국금지 신청을 지휘했다고 밝힌 지 20여 분 만에 실제 신청이 이루어졌고 승인 조치까지 발빠르게 이루어진 겁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 등 비상계엄 사태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비상계엄 사건과 관련해 지난 4일부터 검사 8명과 수사관 20명으로 비상계엄 태스크포스를 꾸려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어제는 수사기관의 수사 경쟁이 심화하는 것과 관련해 수사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청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네, 지금 공수처도 수사하고 있고요. 검찰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요? 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 오전부터 경기 과천에 있는 국군 방첩사령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계자 진술 확보에 초점을 맞춰온 검찰이 강제 수사를 통한 증거 확보에 나선 건데요. 합동수사 중인 군검찰과 함께 검사와 수사관 50여 명을 동원해 비상계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여인영 전 사령관 등 방첩사령부 간부들의 집무실과 공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첩사령부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에 가장 깊숙하게 관여한 부대 가운데 한 곳입니다. 여 전 사령관이 국회와 선관위에 대한 인력 투입부터 주요 정치인 체포 시도, 포고령 작성 의혹 등에 연루돼 있기 때문인데요.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 분석 등을 토대로 이르면 내일 여 전 사령관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검찰은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했는데요. 현재 소환 조사가 계속 진행 중이죠? 네, 검찰 특수부는 오늘 오전 10시쯤부터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새벽 1시 반쯤부터 진행된 1차 조사에 이어 같은 날 오후 5시쯤부터 진행된 2차 조사에 이어 세 번째 피의자 조사인데요. 김 전 장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이르면 오늘 밤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찰은 군 지휘관 등에 대한 조사도 잇따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조사에 앞서 취재진에게 국민과 특전대원들에게 사죄드린다면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 나와줬던 특전대원들 정말 사랑합니다. 그렇게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조사하는 과정 성실하게 임하고 사실이 있었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사태 당시 참수부대라고 불리는 707 특임단의 국회 투입에 관여한 인물입니다. 검찰은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김 전 장관에게서 받은 구체적인 지시 내용이나 계엄군을 국회에 투입한 경위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어제 계엄사령부 부사령관에 임명됐던 정진팔 합동참모차장과 국회 투입부대를 지휘했던 이상현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여단장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도 불러서 6시간가량 야간 조사를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모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기는 했지만 추후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특수본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공수처 수사, 검찰 수사 소식 전해드렸고요. 경찰도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면서 비상계엄 사태 본격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면서도 강제 수사 가능성에 대해선 검토해보고 있다며 신중한 반응입니다. 오늘 브리핑이 있었던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경찰도 윤석열 대통령을 입건했죠? 네, 그렇습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비상계엄 이후 고발이 잇따르면서 윤 대통령을 포함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핵심 관계자 11명이 함께 입건됐습니다. 또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 출국을 금지했는데요.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우종수 특별수사단장은 이번 사건 수사 대상에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오늘 브리핑에서는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강제 수사가 가능하냐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어떤 답변이 나왔습니까? 네, 취재진은 윤석열 대통령을 긴급 체포하거나 압수수색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경찰에 물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경찰이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종수 특별수사단장은 일단 필요한 자료를 먼저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며 이후에는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서는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제 식구에 대한 이른바 셀프 수사 논란에 대해서 경찰은 어떤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까? 네, 경찰 특수단은 계속해서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해 나가겠다면서 의지를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이미 제출받았던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소환 조사가 분명히 이뤄질 거라고 장담했고요. 경찰 수뇌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청장이 개별 사건에 대해 지휘 권한이 없는 만큼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장에게 일체 보고하지 않고 있고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경찰 피의자가 가장 많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수사기관 가운데 가장 빠르게 압수수색을 진행한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과 수사 주도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면서도 김용현 전 장관을 조사하려면 검찰과 협조가 필요한 점은 인정했는데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 요구도 거부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가운데 우 단장이 국수본이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는 등 경찰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 의지를 거듭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지금 전해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등에 대한 내란죄 혐의 수사를 두고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경쟁적으로 우리가 수사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국가적 사건의 수사 조율에 나설 기관도 마땅치가 않아서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양동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으며 검찰과 경찰에 12월 3일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사건들의 이첩을 요청하였습니다. 검찰특별수사본부와 경찰특별수사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모두 비상계엄 사태를 자신들이 수사해야 한다며 주도권 다툼이 한창입니다. 이러다 보니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을 긴급 체포하고 경찰은 별도의 압수수색에 나서며 수사 초기부터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오죽했으면 공수처의 영장을 기각한 법원이 검찰과 경찰, 공수처 세 기관이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달라고 요구했을 정도입니다. 국가적 중대 사건에 수사기관이 사실상 이전 투구를 벌이는 건데 이전 같으면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법무부나 행정안전부가 조율했겠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다릅니다. 대통령실은 사실상 기능이 멈췄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퇴, 법무부 장관도 비상계엄 연루 의혹으로 야당의 탄핵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분간 각자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내란 특검이 도입되거나 합동수사본부가 차려지기 전까지 각 수사기관이 최대한 성과를 내기 위해 수사의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검찰은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포함한 검찰 출신 제19 감싸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고 경찰 역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지휘부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는 따가운 시선이 있습니다. 공수처 역시 지금까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해 이번에는 존재감을 보여줘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협조해 국민이 신뢰할 만한 수사 결과를 보여주는 게 최우선인데 조직이기주의를 우선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진입한 707 특수임무단을 이끌었던 김현태 단장이 언론 앞에서 첫 입장을 밝히고 당시 경위를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 현재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군 통수 권한을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707 특임단은 국회로 진입한 계엄군인데요. 그 지휘관이 공개적으로 당시 정황을 증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707 특임단, 지난 12.3 계엄 당시 국회 투입됐던 계엄군 핵심입니다. 당시 현장 화면으로도 접했던 그 계엄군을 이끌었던 지휘관, 김현태 특임단장이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근처에서 자청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1시간 정도 이뤄진 기자회견과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가장 눈에 띈 증언은 국회에서 의원이 150명 이상 모이지 않도록 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 지시는 상급 부대 지휘관인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에게서 내려온 건데 당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를 토대로 명령이 내려온 것이라고 김현태 단장은 당시 분위기를 설명했습니다.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12시, 12시 반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들어가서 꺼낼 수 있겠냐 하고 전화 오고 지금 국회의원들 모이고 있는데 150명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뉘앙스로 말한 거는 그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국회 현장에 있던 김현태 단장은 당시 상황상 인원이 많아서 진입할 수 없다라고 보고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외에도 국회의원을 비롯해 인원을 국회로부터 끌어내라는 내용, 또 국회를 비살상 무기로 진압하고 봉쇄하라는 구체적인 명령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현태 단장은 707 특수임무단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라고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당시 부대원들은 자신의 지휘를 따랐을 뿐이라며 어떠한 법적인 책임이 따르더라도 모두 자신이 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입장을 공개하는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고 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입장을 공개할 계획도 있었지만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된 만큼 이번 증언은 그 준비부터 이번 기자회견 현장 이동 과정까지 철저히 비밀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단장은 이번 일을 끝으로 스스로 죄를 묻고 또 전역을 염두에 두고 입장을 공개한다고 회견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국민의힘이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전국 수습 방안을 놓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일부 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민주당은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고 상설 특검도 추진하는 등 대여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저희가 조금 전에 속보로도 전해드렸는데요. 여당의 의원총회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고 전국 수습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조금 전 막 의원총회가 끝났고 브리핑 내용도 전해드렸는데요. 우선 의총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조기 퇴진 로드맵 등을 놓고 난상 토론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참석자는 의원총회 도중 YTN과 만나 만약 윤 대통령 탄핵은 안 된다는 기존의 기류가 바뀌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다른 참석자도 초선 의원 가운데 간혹 탄핵에 찬성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YTN에 전했는데요. 다음 탄핵안 표결 땐 본회의장에서 퇴장하지 말고 표결에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합니다. 반면 윤상현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 탄핵에 반대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조기 대선을 하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 자신을 셀프 사면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초선 김용태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특검을 통해 내란 사태 진상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판단하자고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의원총회는 약 5시간 가까이 이어졌는데 그만큼 내부 논의가 치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열린 중진위원 회의에서도 탄핵과 조기 대선에 관련된 발언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김태호 의원은 중진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일정을 내놓아야 한다며 탄핵보다 빠른 조기 대선이 혼란을 막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금은 당이 사실상 가장 어려운 시기라며 사의를 표명한 추경호 원내대표가 계속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야당은 계속해서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나요?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을 오는 12일 본회의에 다시 보고하고 14일 표결해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경제 위기를 강조하며 탄핵은 일시적으로 무산된 것이고 윤 대통령이 경제를 망치지 않기 위해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이른바 내란 특검과 국무위원 탄핵안 등 여당을 압박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카드를 총동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고 내란 사태와 관련한 상설특검 수사 요구안도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잇따라 통과시켰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올랐는데 여당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하거나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요구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7일 본회의에서 2표 차로 부결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법무부 장관, 경찰청장 탄핵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여한 한덕수 국무총리도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 없이는 예산안 협상도 없다며 모두 4조 8천억 원을 삭감한 예산안을 오는 10일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이 가운데 추가 감액한 대통령실 관련 예산 7천억 원은 여당과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비상계엄과 관련해 추가로 나온 의혹도 정리해 주시죠. 네,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회 의원들은 오늘 지난 3일 벌어진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선원 의원은 정보사 소속 정보요원 7명이 경기도 판교에 정치인 체포를 위한 긴급 TF를 구성했다는 제보를 입수했다고 밝혔는데요. 김병주 의원도 정보사 소속 특수부대인 HID 부대가 정치인 체포조로 꾸려져 국회 인근에서 출동을 대기하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시 국방위 소속인 박범계 의원은 지난 10월 북한 무인기 의혹과 관련해 우리 군이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보냈고 이는 북한과 국지전을 유도해 계엄을 선포하려는 의도였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군 내부에서 대대적인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빠른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는데 국회 국방위원회는 내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의혹에 대해 질문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홍민기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한 여야 협상에 물꼬를 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 부총리는 대외 신인도 유지와 경제 안정을 위해 여야 합의에 의한 예산안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여야 협상에 물꼬를 터달라고 요청드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의장은 비상계엄 사태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는 기도였고 결국 그로 인해 국회에서의 예산안 논의가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는데요. 우 의장은 이어 예산안 처리가 안 되고 있는 게 마치 국회 책임인 것처럼 기재부가 주장하는 건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대통령 탄핵안 부결 이후 탄핵 정국의 소용돌이가 더 거세지면서 우리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2조 원 이상 투매에 나서며 코스피는 2,400선, 코스닥 지수는 코로나19 이후 4년 8개월 만에 630선이 무너졌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30원 중반까지 급등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유한웅 기자, 우리 증시가 4일째 하락하고 있는 거죠? 네,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4일 연속 하락하면서 두 지수 모두 장중에 연중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를 했지만 개인이 투매에 나서며 지수가 폭락했습니다. 개인은 코스피와 코스닥, 코스피 200 선물에서 모두 2조 원 이상 순매도를 했습니다. 코스피는 1.47% 내린 2,392.37로 출발했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2,400선이 무너졌고 장중 하락폭이 커지며 2.78% 내린 2,360.58로 끝났습니다. 코스피는 계엄 충격 후 4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1% 이상 올랐지만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하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1.81% 내린 649.35로 출발했습니다.
시작과 함께 650선이 무너졌고 연이어 640선과 630선이 무너졌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장중 하락폭이 커지다 5.19% 내린 627.01로 마감했습니다. 630선 붕괴는 코로나19 발생 당시였던 2020년 4월 이후 4년 8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계엄 충격 후 4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426원으로 출발했습니다. 환율은 출발 후 곧장 1,430원 중반까지 급등했습니다. 계엄 충격에 지난 3일 환율이 1,440원을 돌파했는데 다시 1,440원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환율이 뛴다는 것은 원화를 달러화로 바꾸는 수요가 그만큼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계엄 충격 후 우리 금융시장에서 자금이 급속히 빠져나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경제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오전 7시 F4 회의로 불리는 긴급 거시경제 금융 현안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정치적 상황의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증시 안정을 위해 밸류업 펀드 중 300억 원을 이미 투입했고 이번 주 700억 원, 다음 주 300억 원을 순차적으로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계엄 충격 후 급속히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는 것과 관련해 외환 RP, 즉 환매 조건부 채권 매입을 통해 외화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외환 유입을 위해 구조적 외환 수급 개선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이달 중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 금융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추락한 대외 신인도 회복을 위해 금융회사들이 해외 네트워크와 적극적으로 소통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환율 상승으로 금융회사들의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자금 운용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유환홍입니다. 네, 정치의 겉과 속 들여다보는 정치온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앞서 자막으로 전해드렸는데요. 국민의힘이요,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원내대표는 추경호 원내대표인데요. 사의를 이미 표한 상황이고요. 그동안 유임 여부를 놓고 당내 여러 의견이 있었는데 원내대표를 새로 선출하기로 했다는 뉴스 속보입니다. 내일부터 후보 등록을 하고요. 표결, 추대, 어떻게 할지 방식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새 원내대표 뽑기 위한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고 오늘 의총에서부터 시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당 새 원내대표를 뽑기로 했고요. 목요일 선출이 목표라는 뉴스 속보 전해드립니다. 관련 소식은 들어오면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도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 연구소장과 함께 급변하고 있는 탄핵 정국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방금 속보 보셨잖아요. 네, 국민의힘이 새 원내대표를 뽑기로 했어요. 추경 원내대표가 결국 사의를 표했고 네. 뜻을 굽히지 않더라고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예. 이러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라는 그 예. 견해는 강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 이제 추경호 원내대표는 친윤을 대표하고요. 예. 한동훈 대표와 이제 갈등 또는 대립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잘 소화하기 위해서는 차기 예. 원내대표는 아마도 다선이면서 예. 친한계에 있는 인사가 추대될 가능성, 표결이 아니라 추대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는군요. 예, 그동안은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추경호 원내대표의 유임을 계속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렇군요. 예. 추경호 원내대표가 더 이상은 고집을 할 수 없는, 네.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변화입니다. 이 위기 국면에서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전체 의원들을 추스릴 수 있는 네. 사람이 필요한데 아무래도 중진이어야 될 것이고요. 예. 뭐 친한 친윤이다 이런 색깔보다는 예. 전체를 지금 비상 국면에서
견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선수가 좀 높은 중진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물론 지금 거론되는 인물은 있습니다만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방금 전에 이제 추대 이야기가 나왔던 것도 이걸 선출로 가면 표를 확인하면서 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추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당의 새 원내대표는 당장 이번 주 계속되는 특검법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처리될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까지 원내 사령탑으로서 또 이끌어야 되는 그런 중책을 맡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중요한 것은 한 목소리입니다. 지금 김용태 초선 의원도 특검법이 어떠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지금 임기 단축, 질서 있는 퇴진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을 다 원내에서 한동훈 대표가 또 이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원내대표 상당히 관록이 있고 경험이 있고 특히 지난 8년 전의 탄핵 과정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는 그런 중진이 그 부분을 상당히 다독이면서 정리하면서 이 부분을 좀 추스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앞서 저희 뉴스 속보로 전해드렸는데 국민의힘이 또 전국 안정화 TF를 꾸리기로 했어요. 위원장에 이양수 의원이 맡기로 했고요. 관련 정치 현안을 모두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의 매일 회의를 열기로 했고요. 전국 안정화 TF에서는 어떤 문제를 주로 대통령 탄핵안부터 시작해서 하야, 임기 단축, 개헌안까지 다 논의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핵심은 질서에 있는 퇴진인데요. 여기서 되게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탄핵을 반대한 이유는 명쾌하잖아요. 조기 대선으로 가면은 대선에서 패배한다. 그럼 조기 대선을 되도록이면은 늦출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자라는 게 그동안에 이제 있었는데 어저께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게 좀 결이 굉장히 달라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럼 뭐냐면 탄핵으로 가면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뭐 헌재 지금 6명 구성 안 돼 있죠. 또 지금 예를 들어 헌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올지도 모르죠. 그 불확실성이 크니까 그거보다 빨리 퇴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TF에서는 이제 그러한 나름대로 방안에 대한 연구를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뭐 얘기하는 뭐 거국 내각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뭐 대통령 하야 얘기도 나올 수도 있고 등등 뭐 내란 특검과 관련된 건데 그거는 지금 이제 굉장히 그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기한다 하더라도 그럼 특검을 누가 그러면 최종적으로 받았나 안 받나요? 대통령 직무정지 상태가 아닌데 그럼 대통령한테 그럼 그걸 얘기를 합니까? 그거를 지금 예를 들어서 아니 한덕수 총리도 지금 고발된 상태인데 그럼 누가 그럼 특검에 관련돼서 최종적인 결정을 하죠? 이런 문제도 여러 남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런 정부 TF에서 그것까지도 만약에 그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것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큰 임팩트는 없고 다만 대통령의 담화문에서 전국 안정과 관련된 거 우리 당에게 맡긴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일종의 뭐 상징적인 위원회일 뿐이지 거기서 아주 획기적인 안이 나오기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를 바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자, 비상계엄 사태로 2024년 연말 정말 혼란의 연속인데요. 어제 한덕수 총리와 한동훈 대표가 대국민 담화도 발표했고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에서 배제한 채 총리와 여당 대표가 국정을 이끌겠다는 건데 어떤 법적 근거로 또 언제까지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끌고 나가겠다는 건지 민주당에서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엔 여야가 합의해서 총리에게 일임하겠다라고 했었다면서 또 2016년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김종혁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헌법에 따른 질서 있는 퇴진은 탄핵밖에 없습니다. 탄핵을 반대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계엄 건의를 막지 않은 한덕수 국무총리는 무슨 권한과 자격으로 대통령 직무 배제를 말하는 겁니까? 어디에도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입니다. 헌법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헌법적 궤변입니다. 내란숙의 윤석열과 완벽한 붕어빵입니다. 불확실한 상황을 계속 끌고 가면서
사회 전체를 그 혼란 속으로 몰아넣는 게 과연 옳으냐. 그렇기 때문에 빨리 대통령이 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물러나겠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총리에게 일임을 하겠다. 헌법적 권한을 부여한 건 전혀 아니죠. 그것은 그 정치적인 선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2016년에 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것이죠. 네, 이 전국 상황 해법도 속내가 이렇게 다릅니다. 일단 한동훈 대표가 어제 한동훈 총리가 국정을 챙기겠다고 한 그 공동 담화 후폭풍이 좀 계속 불고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면에서 이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예. 첫 번째는 그게 과연 가능한 건가라는 부분이거든요. 가능한 건가? 예를 들어서요. 지금 뭐 많은 부분 속에서 핵심은 뭐냐면 대통령 탄핵 표결이 결국은 부결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의 권한은 지금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한테 있는 거죠.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데 거리 상태라든지 사고가 아닌 상태에서 과연 국무총리한테 권한이 이양될 수 있느냐라는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권한이 없는데 여당 대표하고 총리가 모여서 공동으로 국정 운영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그게 바로 반헌법적인 거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이 부분이 있는데 물론 이제 한동훈 대표는 직접 참여한다는 게 아니라 그동안 당정협의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여당의 자격으로서 이걸 협의하는 것이지 참여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하튼 야당은 이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좀 너무 이제 굉장히 빨리 나갔었던 조기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두 사람이 모여서 질서 있는 퇴진과 관련돼서 대통령 직무정지와 관련된 부분에서 논의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과연 또 이게 가능한가? 어떻게 두 사람이 대통령의 직무정지와 관련된 것을 무슨 권한으로 이게 가능할 거냐라는 부분들 이러한 문제 나름대로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좀 성급했다고 보세요?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모든 해법은요. 어떠한 나름대로의 뭐 감성적이나 이런 거 아니라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아주 민주적이고 개방적이고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법 틀내 속에서 가지 않으면 그건 당연히 불협화음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자체가 문제 해결을 더 늦출 수 있는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장 지금 민주당이 지금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도 뭐 내란죄 고발하고 등등 이런 조치를 취하는 탄핵 소추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것도 그것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알겠습니다. 됩니다. 민주당은 즉각적으로 2차 내란 아니냐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안이요. 사실상 이제 부결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가 됐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한동훈 대표와 이 한덕수 총리가 어제 발표한 담화 관련해서 민주당을 포함해서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거든요. 그 자체가 위헌이라는 거예요. 어제 헌법에 그런 게 있냐는 거예요. 야당에서는 반발할 수밖에 없죠.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당을 비롯한 야육당에서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은 빨리 탄핵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은 대통령이 하야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야당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당에서는 이 질서 있는 퇴진이 이 대통령의 탄핵보다는 훨씬 더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이것을 이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대국민 설득력입니다. 말 그대로 법적인 근거라는 건 없지만 정치적인 선언에 의해서 국민들이 일단은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국민들에 대한 대국민 설득력이 얼마나 있느냐. 정치적인 선언의 핵심은 대국민 설득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대표 사이에 그렇게 하는 것이 질서 있는 퇴진을 하는 것이 좋겠다지만 뭐가 없냐면은 그럼 언제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이 위치해 있느냐 또는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그럼 이것이 야당과의 협상에서 충분히 이것이 조정이 가능하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대국민 설득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역할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국무총리나 당대표의 역할은 뭐냐?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텐데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일정입니다. 정확하게 어떤 일정을 말하는 거냐? 그럼 9개월 뒤에 대선이냐? 1년 뒤에 대선이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국민 여론이거든요. 예. 여론은 지금 상당히 흥분돼 있고 격앙돼 있는데 이 여론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중도층 지점이 중요합니다. 네네. 중도층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래? 그러면 질서 있는 퇴진이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보다 더 낫다는 근거는 뭐냐? 예. 그러니까 법적인 합법성의 근거도 중요하지만 질서 있는 임기 단축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느냐? 네. 이 부분에 대한 그 매우 정교하게 구체적으로 내용을 발표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예. 속도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안정화 TF라는 것이 뭐가 있다 이런 네. 것은 일단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거든요. 네. 구체적으로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이것을 꺼내 놓을 때 그제서야 이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위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은 분명 잘못됐다. 하지만 탄핵보다는 더 질서 있는 방식으로 국정을 수습해야겠다. 그리고 8년 전 헌전 중단 때 비극 혼란을 되풀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진짜 속내는 차기 대선 시간 벌기용이다. 그렇습니다. 그런 비판을 많이 받고 있어요. 조기 대선과 관련돼서 예. 박근혜 대통령이 2016년도 12월 9일 날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예. 그리고 92일 만에 그러니까 3월 10일 날 2017년 3월 10일 날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당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달 후인 5월 9일 날 대선이 있었으니까 한 5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다. 만약에 탄핵이 된다고 한다면. 예, 예. 그러면 또 이게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돼서 네. 2심 판결, 대법원 판결 그걸 암만 해도 뭐 633이라고 하더라도 예. 6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한다면 이것을 이제 국민의힘은 끝까지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이후에 대선을 치르겠다고 그런 걸 드러낸 것이고 예. 그리고 뭐 당연히 야당은 그 전에 빨리 이거를 대선을 예. 치르면은 마치 그 트럼프 대통령처럼 예. 연방 대법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전혀 부분 출마에 예. 문제가 없다고 예, 선언을 예. 해줬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겹쳐서 나오는 그 부분인데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국민의힘이 얘기하는 책임 총리제 카드로 전국을 돌파할 거라, 그거는 굉장히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책임 예. 총리제라는 그 용어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너무 없어요. 네. 책임 총리라는 것은요. 예. 나름대로 우리가 뭐 보통 얘기할 때 헌법적 사항도 아니고 예. 정치적으로 나온다 헌법에 하더라도 책임 총리라는 문구가 용어 없잖아요. 자체가 없습니다. 예. 다만 98년도 DJP 연대가 만들어지면서 김종필 총리한테 어느 정도 권한을 준 거라든지요. 예. 2003년도에 출범한 노무현 정부가 이해찬 총리한테 어느 정도 힘을 준 거. 근데 거기는 전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때는 대통령이 여전히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던 예. 상황 속에서의 책임 총리제였던 것이지. 그렇군요. 지금처럼 뭐 거의 탄핵에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책임 총리제가 과연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느냐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거를 할 때는 야당의 나름대로 지금 현재 예. 야당의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 되는데 야당이 그걸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책임 총리제로 이 전국을 돌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마 그렇군요. 논란의 여지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내 또 친윤계, 친한계 갈등이 또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음 키워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녹취를 인터뷰를 좀 들을 예정인데요. 정치권에서는 지금 탄핵, 하야, 임기 단축, 개헌 이 외에도 윤 대통령의 구속이 이루어질 경우에 권한 정지가 될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응천 단장, 또 이재명 대표와 주철현 최고위원의 오늘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탄핵이냐 혹은 뭐 법에도 없는 공동 집권이냐 이거보다 수사에 의해 가지고 가장 먼저 가르마가 타질 거라고 봐요. 지금 대통령 직무집행 정지가 안 된 상태에서 뭐 어떻게 해보겠다 그러는 거고 어떻게든 탄핵을 통해 가지고 직무집행 정지를 시켜보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김영현 장관, 전 장관 아마 오늘 중에 영장 할 거고요. 김 장관 구속이 되면 그 위에는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조사가 되고 구속이 된다면 그건 헌법이 얘기하는 사고죠. 내란 속의 윤석열의 질서 있는 퇴진은 헌법에 규정된 탄핵뿐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길을 억지로 가다간 수렁에 빠져서 죽습니다. 직무정지 방법이 탄핵 말고도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점은 좀 명확하게 어떻습니까?
단체장들은 지방자치법에 규정이 있어서 직무가 정지가 됩니다만은 구속이 되면 대통령 그런 규정이 없어서 현실적으로 옥중 직무를 나갈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럼 명확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야의 생각이 좀 다르고 또 해석도 다른 것 같아요. 윤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 또 그에 따른 직무 정지 여부는 어떻게 보세요? 헌법 71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헌법 거리 71조. 상태인 예.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뭐 사망을 했다든지 네. 하야를 했다든지 이럴 예. 때는 고리 상태가 되기 때문에 직무정지가 되는데 예. 사고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질병이라든지 등등 다른 이유로 예. 기타 사안에 의해서 이 사고가 인정이 됐을 경우에 예, 예. 직무대행을 하는데 아. 대통령이 이제 구속되는 경우 이제 예. 긴급 체포됐다 내란죄로 인해서 네. 그럴 경우에 그거를 직무정지 상황엔 사고에 해당되느냐라는 이제 나름대로의 그러한 논쟁이 있겠죠. 그러니까요. 저희가 지금 헌법 71조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대통령이 궐이되거나 궐이라 하면 사망하야 파면 혹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라고 하는데 이 사고 부분에 이제 질병, 실종, 구속 등이 포함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핵심은 예. 가장 핵심은 일정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도 그렇고 예. 국민의힘도 그것이 시간 벌기가 됐든 어떻든 간에 예. 이 시간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검찰 또 경찰, 예. 공수처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까지 내렸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지금 승인했습니다. 승인했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출국 금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있고. 이 이야기는 뭐냐? 예. 그러면 수사를 기다려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 또 구속 또는 권한 정지 예. 이 부분을 받아들일 것인가? 그것도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예. 왜냐하면 방금 전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비상대책회의에서도 이 검사 출신이 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옥중 수감이 된다 하더라도 예. 대통령이 옥중 정치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대통령의 지위는 유지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은 또 민주당 내에서는 아니다. 탄핵으로 가야 된다. 예. 하야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정리를 해드리면 결과적으로 일정인데 임기 단축이냐, 그 다음에 아니면은 수사에 따른 결정이냐, 예. 또는 이제 탄핵이냐거든요. 대체로 이 시한들을 보면은 아주 길게는 국민의힘에서 들고 나올 수 있는 것은 다음 지방선거를 함께 가면 어떻게 했느냐. 예, 예. 그리고 권력 구조에 대한 4년 중임제에 대한 국민투표도 내년에 해보자. 예. 1년 6개월 뒤에 이제 지방선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건 빨리 탄핵을 해서 예. 6개월 뒤에 헌법재판소 결과가 3, 4개월 나오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6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그래야 이재명 대표도 상당히 유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게 하자. 그러면 짧게는 6개월부터 길게는 1년 6개월입니다. 예, 예. 이 사이에 어느 지점에 그러니까 중간값은 1년인데 민주당은 9개월을 원할 수도 있고 더 빠른 시간을 원할 수도 있고 그렇군요. 또 1년에서 중간값에서 국민의힘은 조금이라도 더 길게 이렇게 원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협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신들도 우리 탄핵 관련해서 국회에 대한 상황도 굉장히 이 촉각을 곤두세워서 예, 중요한 예. 건 일정입니다. 일정이 어떻게 협상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시간 싸움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은 내란죄를 다룰 상설 특검에 더해서 별도로 일반 특검 법안 추진하고 있죠. 또 다양한 방식의 수사를 통해서 윤 대통령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런 가운데 신주호 부총장은 이재명 대표가 조금 조급해 보인다라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두한 씨의 반란, 두한 씨의 내란, 전두환 자꾸 그때 올라요. 좀 웃을 일은 아닌데 우연 같긴 하지만 두한 씨의 반란에 대해서도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남은 정치적 수명이랄까, 이게 이제 본인의 선거법 재판 사법 리스크 때문에 간당간당하기 때문에 좀 조급하고 초조한 것 같아요. 수사를 통해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고 뭐 유죄 판결 받으면 거기에다 응분의 죄가를 치르는 거, 그것도 책임을 묻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네. 자,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고발 또 추진하고 있고
탄핵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전방이 지금 공세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민주당의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뭐 압박이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탄핵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예. 이제 그 명쾌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질서 있는 퇴진은 결국은 탄핵이다라고 지금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말은 뭐냐면 탄핵이 돼서 결국은 직무대행을 할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 정해질 때 한덕수 총리가 결국은 한동훈 대표와 공동 성명을 한 게 이제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건 믿을 수 없다. 다시 얘기해서 탄핵 소추까지 하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방안이 있을 수 있겠으나 지금 이제 얼마만큼 이게 버틸 수 있느냐라는 것을 싸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 매주 탄핵을 지금 추진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우리 이제 원내대표 선출, 집권당의 선출 얘기한 1차적 과제는 뭐냐면 14일 날 표결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가 핵심적 사항 아직 같아요. 14일 표결은 어떻게 할지 결정을 안 했죠. 그러니까 거기서 뭐 지난번처럼 집단 뭐 예를 들어서 뭐 퇴장할 거냐 아니면은 그냥 뭐 참여를 해서 표결할 거냐 이런 부분들도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당의 당론 부결 이번에도 똑같이 할 것인지 또 뭐 참여를 안 할 것인지 아무것도 결정 안 그렇습니다. 됐대요. 그게 굉장히 1차적 관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 계속해서 이제 탄핵을 하게 되면 뭐 지금 모든 거를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전략의 문제로 지금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럴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정 그렇다고 한다면 좋다.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다. 시간을 점점 늦게 해서 탄핵을 하게 되면 최소한도 5, 6월 정도까지는 버틸 수가 있고 그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될 수 있는 부분과 맞닿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런 또 전략적인 판단을 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뭐냐면 국가가 없는 거죠.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조속히 회복이 돼야 되는데 뭐 여러저니 정치권은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뭐 예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여야 대표나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제안을 그렇습니다. 했잖아요. 저는 뭐 그거를 뭐 지난 YTN에서도 그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가 탄핵은 불확실성이 크고 그리고 더 빠른 방법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이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서 탄핵이 됐을 경우 최소한도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가 필요하다고 본다면 특히 헌법재판소에 재판관이 6명밖에 없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탄핵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9명으로 채워가지고 하려면 또 국회 내에서 헌법재판관을 나름대로 임명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를 그러니까 조기 퇴진이라는 것 속에서의 공감대가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두 사람이 언제든지 만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정치적 해법을 벌인 상태에서 힘으로 밀어붙였을 때는 계속해서 충돌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무한 반복, 무한 충돌이라고 하는 아주 정말 피해야 될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적 요인이라고 봅니다. 당장 14일도 또 탄핵안 표결이 있을 예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 안철수, 김혜지 의원 표결에 참여를 했고요. 김상욱 의원도 이제 표결에 참여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 투표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김상욱 의원은 표결에 참여를 했지만 본인이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반대했다고 또 입장을 표명을 했으니까요. 지금대로라면 국민의힘은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14일도 부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 부분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내란 특검법 관련해서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14일 날 탄핵 소추안이 다시 올라오는 것과 포함해서 이게 하나만 통과를 하고 다른 거는 이게 선택적 반응, 선택적 대응을 하기는 매우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들이 일단 다수결에 의해서 탄핵 소추안을 제외하고는 내란 특검법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일단 본회의에서는 통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재결이 되는 그 과정인데 과연 지금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거부권을 행사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론이 들끓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니, 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무 정지라는 것 자체에서 어느 선까지 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대로 통과되면은 그대로 다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를 잠깐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이 나왔는데 동반 급락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 조사입니다. 보고 가겠습니다. 네, 리얼미터 조사에서 17.3%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정당 지지율도 볼까요? 정당 지지율도요. 국민의힘 26%로 떨어졌고 민주당은 47.6%를 기록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 동반 급락. 자, 어떻게 보세요? 예상했었던 부분인 거죠. 참고로 지난 2016년도 탄핵이죠. 그 당시에 제가 찾아봤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12월 9일 날 이제 국회에서 탄핵 소추가 됐는데 당시에 12월 6일서부터 8일까지 한국갤럽이 1,012명을 상대로 조사한 겁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 몇 퍼센트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글쎄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5%입니다. 5%요? 5%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저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한국갤럽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16%로 나왔는데 문제는 20대, 18, 20대는 얼마냐면요. 7%입니다. 30대 3%예요. 40대 4%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뭐 집권당의 지지가 떨어지는 거는 뭐 너무나 자명하고 지금 차이가 얼마나 났냐면 지난 한국갤럽에서는 10%포인트 차이가 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차이로 나오기 때문에 이건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얼마만큼 이 부분에 속에서 지금 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당 지지율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워낙 이래 지금 격변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모두 이 여론조사 지지율을 또 계속 신경 써서 봐야 되잖아요. 여론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지금 시점이 왜 중요하냐면 한 달에 못 미치는 시효가 국민의힘에는 주어져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 8년 전에도 급락하는 그 지지율을 방어해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나 또는 당 내에서 국정 안정화, 전국 안정화 TF를 한다는 것은 이것이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이 방어 전략이거든요. 그런데 그 방어 전략의 핵심은 뭐냐면 설득 명분입니다. 이 설득 명분이 얼마나 일정과 함께 구체적으로 나오느냐. 그것이 한 달 이내의 시점. 대체로 이제 지난 8년 전의 경우와 비교를 해보면 12월 말까지 이 부분이 나와서 상당히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 일부까지도 설득력을 가지면 그것이 통할 수도 있고 통하는 일정한 정도가 가능해지겠지만 그게 그게 불가능하다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혼란스러운 탄핵 정국을 분석해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영준 배재대 석좌 교수,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를 승인한 가운데 윤 대통령을 입건한 경찰도 비상계엄 사태 본격 수사에 나선 모습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면서도 강제 수사 가능성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이 있었던 현장에 YTN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희영 기자. 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입건됐는데요. 어떤 혐의입니까? 네, 내란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됐는데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오늘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핵심 관계자 11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잇따른 고발에 따른 조치인데요.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 출국금지 조치도 마친 상황입니다.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우종수 특별수사단장은 수사 대상에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수사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브리핑에서는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강제 수사가 가능하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어떤 답변이 나왔습니까? 네, 취재진은 윤석열 대통령을 긴급 체포하거나 압수수색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 경찰에 물었는데요. 경찰은 이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종수 특별수사단장은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는 게 우선이라며 이후에는 절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대통령 긴급체포 가능성에 대해서는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제19에 대한 이른바 셀프 수사 논란이 있습니다. 경찰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경찰 특수단은 계속해서 독립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겠다면서 의지를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이미 제출받았던 조지호 경찰청장 등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소환 조사가 분명히 이뤄질 거라고 장담했고요. 경찰 수뇌부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청장이 개별 사건에 대해 지휘 권한이 없는 만큼 사건과 관련해 일체 보고하지 않고 있고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는데요. 경찰 피의자가 가장 많다는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수사기관 가운데 가장 빠르게 압수수색을 진행한 사실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과 수사 주도권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면서도 김용현 전 장관을 조사하려면 검찰과 협조가 필요한 점은 인정했는데요. 공수처의 이첩 요구도 거부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가운데 우 단장이 국수본이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하는 등 경찰은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 의지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수본 앞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미군은 한국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북한의 특이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에 있는 미군은 대북 감시 강화 태세로 전환됐습니다. 권영희 기자입니다. 북한군이 한국의 정치 불안을 틈타 공격에 나설 징후는 없다는 것이 현재 미군의 판단입니다. 세뮤얼 퍼파로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안보 관련 회의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나 기회주의적 도발에 대비해 계엄령 선포 직후부터 북한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태평양에 있는 미군은 감시 강화 상태로 전환했습니다. 퍼파로 사령관은 김명수 합참의장과도 통화했다며 안보 관점에서 한국은 안정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평화적인 시위를 이어가는 한국의 시민의식을 높게 평가하며 시민과 군 사이에 불안감이 조성될 우려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정치적인 문제만 남았다고 진단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상황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12,000명을 파병했는데 러시아의 요청이 아니라 북한이 먼저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파병 병력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파병 대가로 탄도미사일 대기권 재진입과 잠수함 관련 기술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 러시아가 미그 29와 수호이 27을 포함한 첨단 전투기를 북한에 제공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일본도 한국의 탄핵 정국을 주시하면서 그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내부적으로는 한일 관계 개선 흐름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 연결합니다. 김세호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정국으로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의 새로운 입장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일본 정부는 지금의 전략 환경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비상계엄 선포 해제 이후 한국 전국 상황이 한미일 협력 등에 미칠 영향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한국 측과는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전국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타국의 내정인 만큼 발언을 삼가하겠다면서도 일본 정부로서 중대한 관심을 갖고 사태를 주시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앞서 이시바 총리도 어제 취재진에게 한국은 일본에 귀중하고 중요한 이웃나라라며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도모해 갈 것이라는 데는 변함이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는 거듭 밝히고 있지만 우려는 여전하죠. 네, 일본 정부 내에서는 한국의 전국 상황을 놓고 지금의 한일 관계 개선 흐름 그리고 한미일 협력 체계에 미칠 파급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당장 1월 중 방한을 조율하던 이시바 총리의 계획도 사실상 무기한 연기가 불가피해지면서 정상 간 셔틀 외교가 당분간 어려워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련의 사태가 한일 관계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실무급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도쿄에서는 한미일 3국의
북핵 고위급 협의가 열렸습니다. 협의에서는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을 위한 한미일 공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측은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국내 상황도 설명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기로 했던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방안을 취소하기로 한 가운데 방일 기간 한국의 전국 혼란과 관련해 일본 측과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네,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현재 검찰, 경찰, 공수처가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새로운 소식은 법무부가 윤 대통령의 출국 금지를 승인했다는 거죠? 검찰과 경찰은 물론 공수처까지 모두 자신들이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주도권 다툼에 혼선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 기자,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영수 기자한테 좀 물어볼게요. 출국 금지가 승인이 된 거예요? 공수처가 신청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국회에서 이 내용이 질의가 있었습니다. 예. 법무부 출입국 본부 관계자가 밝혔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 금지 조치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혐의는 알려진 대로 내란 그리고 직권남용 혐의가 되겠고요. 그리고요. 예, 그리고 오동원 공수처장이 질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 국회의원들 질의를 많이 받았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출국 금지는 이제 수사기관이 신청을 하고요. 법무부가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무부가 출국 금지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간을 6개월로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거는 다시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공수처가 신청하고 법무부가 승인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다 국회에서 나온 내용들이라 저도 이제 시간을 돌려가면서 봤는데 국회 법제사법위의 공수처장 오동원 공수처장이 출석을 했고 관련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게 보통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장들이 답변을 제대로 하지 않잖아요. 수사 중이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하는데 오늘은 그래도 좀 의미 있는 내용들을 말을 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출국 금지를 했냐, 윤 대통령 했냐고 물어봤더니 일단 지휘를 했다고 했습니다. 신청하라고 일선 수사팀에게 지휘를 했다라고 이걸 먼저 언급을 했고요. 공수처장이 직접 이야기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 언급을 먼저 했고 그 다음 3시쯤에 출입기자단에 공지가 됐습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를 신청했다. 이게 3시입니다. 오후 3시. 국회 회의는 2시에 있었고요. 그 자리에서 공수처가 먼저 수사 지휘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3시에 공수처가 출국 금지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1시간 정도 만에 뭐 지시하고 실행까지 이었다고 보면 바로 되겠습니다. 승인이 된 거네요. 대통령이 이렇게 출국 금지가 된 적이 있었나요? 이게 현직 대통령? 대통령이 수사 대상이 되는 것도 너무나 이례적인 일인데 뭐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 조치가 되는 건 뭐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현직일 때는 그런 조치가 없었던 걸로 파악이 되고요. 그랬군요. 뭐 일반적인 범죄 뭐 조금 더 크다고 하면 뭐 기업인들의 경제 범죄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출국 금지를 하는 게 수사기관으로서는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ABC처럼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입건을 하고 피해자가 도망가면 안 되니까 일단 잡아놔야 되겠죠. 국내에. 그래서 출국 금지를 하는데 대통령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뭐 대통령 같은 경우는 외교도 해야 되고 상징적인 의미가 큰데 기본적으로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내란 혐의가 아니면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내란 혐의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했던 거고요. 중요한 수사 대상이 됐다라는 걸로 일단 국민들은 받아들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동시에 수사 경쟁을 벌이듯이 하고 있는데 지금 앞서 경찰에서도 출국 금지를 검토한다고 밝히기도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사안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데 이게 오늘 경찰의 브리핑이 있지 않았습니까? 공수처도 브리핑이 있었고요. 관련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경찰 브리핑에서 출국 금지 검토 안 하냐고 했는데 답변이 좀 시원하지 않았어요. 일단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했고 근데 다른 피의자들은 출국 금지했는데 대통령은 왜 안 하냐라는 질문이 또 나왔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이게 대통령에 대한 출국 금지를 한다는 게 큰 의미가 있다는 거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김성훈 변호사님 좀 물어보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님, 검, 경, 공수처 다 수사를 하고 있는데 공수처가 이제 출국 금지를 신청했고 법무부가 승인했습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세요? 네, 우리 헌법에서는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에 대해서 규정을 하면서
내란죄와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즉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내란과 외환의 범죄를 할 경우에는 수사의 대상뿐만 아니라 기소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예. 처벌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죠. 예. 이런 헌법 정신에 비추어 보면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내란죄의 경우에는 수사의 대상이 되고 또 네. 수사의 기본적인 절차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강제 수사 조치들이 이루어질 수 있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원칙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관련된 규정들에 따라서 네. 절차들을 밟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군요. 예. 아까 이제 김영수 기자님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례적이고 어떻게 보면 선례가 없다라는 거는 예.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 그렇게 한 경우가 있는가에 예. 대해서는 누구도 답을 그동안 없었다라고 할 수가 없죠. 그렇군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는 내란죄를 범한 상태에서 대통령이란 지위는요 단순하게 하나의 지위가 아니라 모두가 알고 있겠지만은 국가 원수, 행정부의 수반, 모든 행정부와 전체 기관, 군 통수권자로서의 권한과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 역할을 여전히 유지한 상태에서 내란죄라는 사형 또는 무기에 처할 수 있는 내란 수괴의 혐의로서 수사를 받고 있고 예. 또 국가 각 기관들이 수사를 진행하면서 강제 조치를 한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조금 어떻게 보면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군요. 원래는 예. 이제 헌법상으로는 이제 이런 큰 문제가 있을 경우에 예.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관련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탄핵이라는 절차가 있는데 예. 보시다시피 지난번에 탄핵이 부결되고 불성립하면서 예.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심각한 헌정 위기 상황이 벌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오늘 출국 금지 조치가 됐고 경찰은 오늘 긴급 체포도 요건이 맞으면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요건이 어떤 걸까요? 네, 긴급 체포 같은 경우에는 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한 상당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특히나 중대한 범죄인 경우에 특히 인정이 됩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 수괴의 경우에 사형과 무기밖에는 형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중대한 범죄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여러 증언들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 해당되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자 그런 권한을 행사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기 때문에 예. 이분과 관련돼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내란죄 혐의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예. 증거인멸의 우려성 또한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긴급체포 요건이 해당된다면은 긴급체포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예, 제가 아까 전해드렸던 것 중에 조금 더 보완 설명을 할 게 있는데 지금 수사기관들이 여러 지금 붙어 있잖아요. 네, 뭐 검찰과 경찰, 공수처 이렇게 있는데 일단 공수처가 신청한 출국금지 요청은 받아들여진 게 맞고 예. 다만 검찰이나 경찰이 했는지는 아직까지 확인이 되지 않았다는 점 그래요?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 검토만 했을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법무부가 사실 전직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 사례가 있는지 확인해주면 더 명쾌할 텐데 예. 아직까지 그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법무부가 좀 확인해서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수순. 그러면 일단은 출국 금지 조치가 이제 승인이 됐어요. 그럼 그 다음 수순은 강제 수사 내지 소환 조사잖아요.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네, 워낙 유례가 없는 경우고요. 예. 또 이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헌정 위기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민주공화국의 기본적인 권력은 헌법에 부여된 권한에 따라서 오고요. 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대통령이 여전히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그 행정부에서 해당되는 수반에 대한 수사를 진행을 하고자 한다면은 예. 이것이 어떤 식으로 권한을 배제하면서 갈 수가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선례도 존재하지 않고요. 예, 선례가 존재하지 않는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이제 뭐 출국 금지라든지 강제 예. 수사를 할 경우에 긴급 체포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예. 오늘 국방부가 또 밝힌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여전히 군 통수권자가 대통령이고 예. 또 비상계엄을 또 선포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말은 지금 소위 말해서 헌법적으로 여전히 유효한 권한들을 보유한 상태에서 예. 그 권한을 가지고 언제든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 예. 대상에 대해서 국가기관들의 수사가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예. 이 부분이 만약에 제대로 해결이 안 된다고 한다면은 예. 다시 한번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헌법 84조를 자 대통령은 내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 부분에서 내란과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 혐의가 있으면 수사는 가능하다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예, 수사도 가능하고 체포도 가능하고 기소도 가능합니다. 기소도 가능하고요. 네. 예. 근데 지금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진행되고 제대로 수월하게 법대로 헌법의 정신에 따라서 맞게 진행이 되려면은요. 예. 대통령이 그 직에서 내려오거나 아니면은 대통령의 직을 권한 행사를 중단시켜야만 예. 이러한
헌법의 자기 수호적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것이 여전히 유효하게 유지된 상황에서 각 국가기관들이 행정부 수반과 국가원수를 상대로 한 수사들을 진행한다는 것이 예. 사실 그동안 선례도 없었고 지금 선례가 없는 수사가 진행 중인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이제 방치가 될 경우에는 예. 이 내용에 대해서 또 다른 형태의 이제 어떤 갈등과 어찌 보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헌정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중단 상태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 선례가 예. 없어서 우리가 짚어볼 일이 많은데 만약에 이제 체포가 되면 대통령 직무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직무 수행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 부분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례가 없지만은 뭐 지금 법률적으로 차분하게 짚어보면은요, 네. 원칙적으로는 현직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내란 해제의 경우에는 영장 발부 청구를 할 경우 영장이 발부될 수가 있고요. 예. 자 이제 사법부가 영장에 대해서 발부를 했다면은 그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정당합니다. 예, 그러면 예. 체포가 되고 그리고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구속된 상태에서 기소가 되는 거고요. 우리 헌법에서는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71조에 권리나 사고가 있는 경우에 이제 그 권한 대행에 관한 내용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 권리와 사고가 조금 내용은 다릅니다. 권리는 사망하거나 파면, 당선 무효 확정하는 복귀가 불가능한 상황, 즉 그렇군요. 소위 말해서 복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요. 예. 보통 하야를 하거나 사망한 경우를 이제 권리라고 표현합니다. 네. 사고의 경우에는 약간 일시적으로, 즉 돌아올 수 있는 임시적인 이유로 인해 가지고 이제 직무를 지금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는 사고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권리인 경우에는 이제 대통령이 돌아올 수가 없기 때문에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한다면 예. 사고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고 사유가 해제가 되면은 다시 복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대선을 반드시 치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아. 지금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고 그리고 구금한다라는 개념이 뭐 선례도 없고요. 예. 이 선례가 없다는 거는 이게 그 처음 있는 일이어서라기보다 우리 헌법이 애정했던 게 아닙니다. 예. 우리 헌법이 애정한 거는 위헌과 위법, 특히나 그 재직 중에 소출을 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을 저지를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탄핵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직무를 정지시킬 것을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그런데 예. 이 부분이 지금 이행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예. 이런 혼란이 벌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 때는 탄핵이 먼저 이루어지고 수사가 진행이 됐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중간중간에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하겠다. 고발은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발 먼저 이루어졌었고요. 수사의 어떤 개시 시점을 고발 시점으로 본다면 그 전부터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수사는 진행 중에 그럼 탄핵이 이루어지는 거죠? 맞습니다. 이루어졌습니까? 예.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수사의 어떤 시점들은 꼭 탄핵 이후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절대 않지만은요. 예. 기본적으로는 내란죄와 같은 중대 범죄를 현행범으로서 현재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예. 그 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이 수사를 진행하고 네. 공정한 수사를 진행한다는 게 현실적으로는 우리 헌법상 어렵다 이렇게 예.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일단 수사가 진행 중이고 출국 금지도 했고 또 소환조사, 강제수사, 압수수색 뭐 여러 가지 가능성 또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법률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네. 헌법적으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헌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 거는 네. 불가능의 영역이 아니고요. 원래 이제 이런 소출을 할 때는 당연히 그 직을 정지시키면서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 맞는데 예. 지금 이제 그것이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서 안 된 상황이다 보니까 네. 현실적으로 당장 진행되고 빠르게 이제 증거들을 확보해야 하는 수사들이 진행되는 데 있어서도 지장이 생길 수 있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또 수사 더 물어볼까요? 수사 상황을 좀 짚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검찰이 오늘 방첩사를 압수수색했는데요. 우선 그 의미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국군 방첩사령부가 이제 이전에 기무사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예. 여기 뭐 여러 논란이 있었는데 계엄 문건이 한번 나와서 한 차례 좀 파동이 예, 있기도 예. 했던 곳이죠. 이번에 계엄 사태에도 국회와 선관위에 병력을 보내는 역할을 했고요. 국회의장 네. 그리고 여야 대표 예. 포함해서 여인형 정치인들 방첩사령관 나오는 맞습니다. 거죠? 예, 방첩사령관이 지휘하는 곳입니다. 예. 뭐 포고령 작성에도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고요. 예. 여기에 검사랑 수사관 한 50명 정도가 현장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과천에 있는데 검찰 관계자 설명으로는 뭐 대학 캠퍼스만큼 규모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시간이 예. 좀 걸릴 것 같고 예. 과천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뭐 이게 용산에도 있어서 아. 이것까지 같이 압수수색을 하는 것으로 압수수색하면 어떤 혐의를 조사하게 될까요? 뭐 내란 혐의가 주로 될 텐데 예. 일단 여기서 정치인들 체포 명령이 예.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그리고 포고령 있지 않습니까? 네. 정치 행위를 일체 금지한다. 뭐 이런 포고령 같은 경우도 여기서 작성됐다는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까지 함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도 지금 예.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떤 혐의로
또 조사를 받은 겁니까? 이게 707 특수임무단의 국회 투입에 관여한 인물입니다. 이 계엄 사태 이후에 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직접 찾아가서 유튜브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 이제 유튜브가 생중계됐었죠. 예, 맞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다뤘는데 그때 얼굴이 많이 알려졌고요. 당시 인터뷰에서 김용현 장관이 당시 장관이 국회의원 비롯해서 그 국회에 있는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 화면 있으면 보여주세요. 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특전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조사 그래픽 좀 보여주세요. 특전사령관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그런 부당한 지시들이 옳지 않다고 판단해서 모든 지시를 다 따르진 않았다. 항명인 줄 알면서도 따르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군 관계자들 소환하는 거는 뭐 김용현 전 장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봐야겠죠. 네, 뭐 지금까지 조사 상황으로는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정진팔 합참 차장 부사령관, 계엄군 부사령관 했던 인물이고요. 이상현 일공수여단장, 김창학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등 다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인물들이 곽중근 전 사령관까지 다 해서요. 참고인 신분으로 받았습니다. 뭐 피의자로 나중에 바뀔 수는 있고요. 아, 그래요? 참고인 신분으로 받았고요. 곽종근 전 사령관은 참고인 조사를 받았습니까? 네, 다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겁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습니다. 참고인 조사 받았고 나중에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불러서 조사한 건 아무래도 김용현 전 장관 지금 체포가 돼 있지 않습니까? 김용현 전 장관의 어떤 혐의를 조금 입증하는데 필요한 진술들을 확보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김성훈 변호사 또 물어볼게요. 김용현 전 장관은요, 지금 내란, 또 직권남용 혐의, 또 군형법상 반란 혐의까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내란과 직권남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여기서 반란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적죄로도 이제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군사 반란을 획책하고 계획하거나 진행했을 경우에는 군 형법상 이제 반란 혐의까지도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같이 고려돼서 수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이제 그런 질문들 많이 받습니다. 수괴라는 표현이 법률적인 표현이냐라고 하는데요. 굉장히 좀 감정적인 느낌이 들지만은 법률적인 표현입니다. 내란죄에는 수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두머리, 그렇습니다. 수괴. 그리고 수괴형은 따로 정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김영환 전 국방장관뿐만 아니라 이 경우에 지금 오늘 아까 논의됐던 것처럼 결국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 동원 등을 전체적으로 지시하고 일부 내용에서는 지시 내용들을 직접 한 것으로 확인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 또한 빠른 속도로 진행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현 전 장관 지금 현재 체포된 상태이고 뭐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칠 것 같다라는 이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휴대전화를 바꿨고 또 텔레그램 탈퇴 후에 재가입했다 이런 정황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증거인멸 시도로 봐야 할까요? 증거인멸 시도로 당연히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영장의 발부 여부를 결정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 중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판단돼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김명수 기자가 박완수 육참총장이나 곽종근 특전사령관 모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다고 했거든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지금 구체적으로 이제 핵심 피의자가 일단은 김용현 전 장관이기 때문에 참고인 그 김용현 전 장관 수사에서의 이제 참고인으로서 수사가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요. 다만 이제 이 참고인 지위가 계속 유지될지 여부는 소위 말해서 국헌문란의 목적을 얼마나 인지하고 함께 공모해서 참여했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제 해당되는 계엄형 쿠데타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사전에 이 내용들의 전체적인 그림과 모양들을 알고 있었고 준비와 모의에 참여했거나 예를 들어서 여기서 지금 오늘 그 707 특임단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든지 아니면 국회 자체의 계엄 해제권을 못하도록 이게 바로 이제 국헌문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알면서 이행하고자 했다라고 한다면은 바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핵심 인물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여인현 전 방첩사령관 조만간 소환될 것으로 보이는데 추미애 의원이 계엄 사전 모의 문건을 입수했다라고 주장했는데 뭐 입수는 아니고 뭐 재구성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이제
계엄 자체가 돌발적으로 우발적으로 이루어져서 그것을 실행했던 각 군부대나 혹은 사령관들이 자기는 내용을 잘 몰랐다라는 내용들로 지금 대답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상당히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고 구체적인 타겟을 정해진 내용이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이 그런 문건들이 확인되었다는 것을 추미애 의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서 국회가 해제를 요구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등에 대한 부분들과 기존의 이제 계엄 조치들에 대해서 과거의 계엄 사례들과 비교해서 분석한 내용들까지도 있었다는 내용들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 계엄이 단순하게 급변 사태가 있으면은 소위 말해서 계엄을 선포하는 걸 넘어서서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특히나 국회 계엄 해제권이라는 중요한 헌법적인 제어 장치에 대해서 불능화 혹은 거기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까지도 목적으로 했다는 부분이 만약에 나온다면 이 내란 목적이라는 부분들의 입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이요 707 특수임무단 김현태 단장이요 기자회견을 갖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707 부대원들은 모두 피해자입니다. 전 김영현 국방장관에게 이용당한 가장 안타까운 피해자입니다. 부대원들은 죄가 없습니다. 죄가 있다면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뿐입니다. 김영훈 장관이 야 빨리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 이런 말을 한 것을 그 지휘통제에서 야 국회의원들 끌어내니까 빨리 전달해 이런 형태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전화 와서도 그때 저한테도 야 국회의원들 끌어내는데 가능하겠냐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 도착해서 제가 진입도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그래 알겠다 그러면 무리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고. 네, 오늘 단장이 지금 예정이 없는 기자회견을 한 거잖아요. 단장이 지금 하고 싶었던 가장 하고 싶었던 목소리가 뭐였습니까? 뭐 아무래도 부하들에 대한 어떤 책임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신의 지시 혹은 내 상관의 지시에 따랐던 후배들, 부하들이 지금 어떤 트라우마에 시달린다는 얘기도 있고요. 아마 마음이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렇게 우려를 하는 이유는 그 부하들마저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일 것 같아요. 뭐. 부하들 같은 경우 명령에 따른 상황이었는데 부하들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변호사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건데 이게 법에 보면 폭동에 관여만 해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군 투입된 게 지금 뭐 수백 명 아니겠습니까? 전체 다 수사 대상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당시에 이제 지시 내용들이 어떻게 되었고 또 현장에서 어떤 지시가 계속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란죄 같은 경우에는요. 국헌문란의 목적이라는 목적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에 대한 전혀 인지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지휘관계에서 복종해서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다 내란죄의 동조범으로서 처벌되는 건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그 상황들에 대한 어떤 인식, 이해도가 어느 정도 있는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그와는 별개로 내란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차단하고자 하는 물리적 시도가 있었느냐, 그 물리적 시도로서 군을 동원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원을 막았느냐의 여부죠.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지금 같은 지휘관들의 증언도 중요하지만은 또 현장에서 바로 일선에서 부딪히고 있었던 현장에 투입되었던 각각의 대원들이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어떤 준비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김현태 특임단장은 계엄 상황에서 국회 활동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도 몰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네, 뭐 본인이 그거를 인지를 못한 상태에서 일단은 명령이니까 따라가서 이제 했다고 하는데 오늘 이제 굉장히 핵심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707 특임부대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부대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단장이 갑자기 허위 증언을 저는 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은 국회의원들을 다 끌어내라 라는 지시를 받았다라고 했거든요. 내란죄의 핵심 증거가 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소위 말해서
군 부대가 계엄 해제권을 가진 헌법상 해제권을 가진 국회에 진입해서 국회의원들이 150명이 되지 않도록 끌어내고자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내란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군요. 이제 본인은 이제 이것의 의미, 헌법적인 의미를 몰라서 이것이 내란인지 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이제 이런 지시를 누가 내렸고 이 지시를 내리는 각각의 주체들이 얼마나 그것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부대원들을 안타까운 피해자라고 얘기했고요. 죄 없고 무능한 지휘관 지시를 따랐을 뿐이다. 그리고 지금 수사기관 이 조율 이야기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수사기관이 경찰, 검찰, 공수처까지 다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누가 빨리 이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누가 해야 될지도 지금 모르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경쟁적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는데요. 자, 1차적으로 원칙적으로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은 경찰에게 있습니다. 경찰 국수본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직권 남용의 경우에는 검찰도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직권 남용과 관련돼서 연결되어 있는 그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검찰도 수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직권 남용 및 내란죄에 대해서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공수처는 직권 남용, 고위공직자나 군의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있고 자신에게 중첩되는 수사 권한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첩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원칙적으로는 지금 그래서 1차적으로 얘기하면 경찰이 수사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각각 이제 나름의 이유를 가지고 수사를 자신들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지금 빠르게 증거를 수집하고 빠르게 이제 피의자들에 대한 조사들이 진행하는 건 맞지만은 지금 각각의 기관들의 권한 다툼할 여지는 전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고려하는 게 수사 말고 영장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경찰에 신청할 수 있고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거는 검찰과 공수처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수사기관 간의 협조 또한 필요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일단은 지금 가장 핵심 혐의는 직권남용이 아니라 내란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찰 단계에서 먼저 수사를 진행하고 나머지 기관들이 협의해가지고 협력하는 것이 사실은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고요. 김홍수 기자, 기자들도 많이 묻고 있을 것 같아요. 뭐 누가 수사해야 되느냐? 누가 해야 되느냐? 아마 보완 설명 하나만 더 하면 그 공수처가 지금 경찰과 검찰에게 우리 사건을 달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위공직자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고위공직자 수사처, 고위공직자 중요한 게 수사처.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이제 법에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내란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또 그래요? 그래서 그 수사할 수 있는 혐의에 대한 거는 검찰과 같은 논리를 펴고 있어요. 그래요? 직권남용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회부 김영수 기자 또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와 오늘 아침 공기가 특히 매서웠죠. 다행히 오늘 낮부터는 반짝 추위가 누그러들었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오늘보다 2도가량 올라서 예년 수준을 웃돌겠는데요. 내일도 뚜렷한 눈비 소식은 없는 가운데 동해안에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영동에는 건조경보가, 또 영남 해안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화재 사고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추위가 덜하다고 해도 내일 아침 여전히 영하권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영하 2도, 대전 영하 1도, 대구는 0도 보이겠고요. 낮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 7도, 전주 9도, 대구는 10도 예상됩니다. 모레 동해안에는 건조함을 덜어줄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주 후반에는 일부 서쪽 지방과 제주도에 비와 눈 예보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